보이지 않는 힘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의 비밀. 세계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던 실리콘밸리가 한국의 보이지 않는 기술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통계로만 세상을 판단하던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교수 한때 한국을 자살률 1위 국가로 규정했던 그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딱 1초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기술이 아닌 윤리와 시민의식이 만든 구조. 한국은 왜 보이지 않는 나라로 불리는가? 런던 대학교 심리학과 강의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회색빛 햇살 아래 엘리자베스 존스 교수는 강단에 서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칠판에는 붉은색으로 한국의 자살률 통계가 크게 표시되어 있었죠. 엘리자베스 교수는 안경을 살짝 올리며 청중을 향해 냉정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기술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정신 건강 측면에서는 비상식적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정신 건강 서비스 접근성 최하위권. 이런 모순이 공존하는 사회는 현대 사회의 역설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했고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를 했어요. 엘리자베스 교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술과 복지는 많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는 나라. 제가 다음 주 방문할 한국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로 돌아온 엘리자베스 교수는 창가에 서서 런던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장에는 지난 15년간 작성한 위기 대응 시스템 관련 논문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죠. 한국행 비행기 표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엘리자베스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수치와 실제 모습이 이렇게 다를까? 엘리자베스 교수의 연구는 항상 데이터에서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숫자, 통계, 그래프. 그것이 엘리자베스 교수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었죠. 엘리자베스 교수의 동료 교수인 마이클은 연구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가는군요. 참 오래 준비했죠? 엘리자베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연구 여행이 아니에요. 제 가설을 검증하러 가는 겁니다. 왜 그런 높은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지, 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는지.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항상 그렇듯 차갑게 접근하는군요. 하지만 현장은 데이터와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엘리자베스 교수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서류 폴더를 넣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한글로 된 제목의 연구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엘리자베스 교수는 비행기 안에서 읽을 자료들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감정이 개입하면 연구의 신뢰성이 떨어지니까요. 12시간의 비행 후 엘리자베스 교수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영국의 공기와는 다른 낯선 습도와 온기가 느껴졌어요. 엘리자베스 교수는 공항 면세점 앞을 지나며 한국어 회화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연구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안녕하세요라는 첫 인사를 연습하며 엘리자베스 교수는 이번 연구 여행이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될 것이라는 예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데이터로 가득 찬 노트북을 들고 아직은 모르는 세계를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 엘리자베스 교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빼곡히 들어선 도시 경관이 시야에 들어왔죠. 노트북을 열고 첫 인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인상 도시 구조는 런던과 유사하나 더 조밀한 양상. 인구 밀도가 높은 만큼 정신적 압박감도 높을 것으로 예상됨.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엘리자베스 교수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내리는 모습에 잠시 멈춰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혼잡한 역사 안에서도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연구 노트에 또 다른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지하철 이용객들의 행동 패턴 예상보다 훨씬 질서정연함. 개인 공간을 존중하는 문화가 보임. 추가 관찰 필요. 호텔에 짐을 풀고 강남 일대를 둘러보기로 한 엘리자베스 교수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모든 승객들이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보고서에 적을 내용을 생각하며 카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엘리자베스 교수는 서툰 한국어로 주문했고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작업을 시작하려는 순간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려는데 문득 지갑을 두고 가도 괜찮을지 고민되었어요. 런던이었다면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귀중품을 모두 가지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 엘리자베스 교수는 자신의 테이블에 접근하던 카페 직원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내 자리를 정리하려는 건가? 그런데 직원은 테이블 위에 놓인 엘리자베스 교수의 지갑을 조심스럽게 들어 카운터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주머니를 확인해 보니 정말 지갑을 두고 온 상태였죠. 저기요, 그건 제 지갑인데요. 엘리자베스 교수가 다가가자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손님이 두고 가셔서 카운터에 보관하려고 했어요. 요즘은 귀중품 분실이 많아서요. 지갑을 돌려받은 엘리자베스 교수는 자리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런던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돌아왔을 때 지갑은 물론이고 노트북도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연구 노트에 또 다른 관찰 사항을 적었어요. 예상 밖의 상황 카페에서 지갑을 두고 자리를 비웠으나 누군가 이를 훔치지 않고 카운터에 맡겼음. 도시의 익명성에도 불구하고 개인 재산 존중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힌 것으로 보임. 저녁이 되자 엘리자베스 교수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강남의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를 걸으며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무인 계산대에서 사람들이 아무런 감시 없이도 정확히 계산하고 나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또한 편의점 한쪽에 놓인 공유 우산. 보관함에는 누구나 비 올 때 빌려 쓰고 돌려놓는 우산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엘리자베스 교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정신건강위기 국가인 한국이 일상에서는 이렇게 높은 신뢰 문화를 가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관찰 내용을 정리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도시는 겉으로는 차갑지만 내면에는 따스한 신뢰가 흐르는 듯하다. 통계와 실제 경험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다. 내일은 더 깊이 들어가 봐야겠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엘리자베스 교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화적 퍼즐을 마주하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확한 답을 찾으러 왔지만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이 생겨났어요. 이것이 바로 현장 연구의 묘미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엘리자베스 교수는 강남역 인근 카페에 자리 잡고 지난 이틀간의 관찰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노트북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이었죠. 바깥은 화창한 오후, 강남의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한국 사회의 모순 극도로 발달된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공공질서. 그러나 통계상 드러나는 높은 스트레스 지수와 자살률은 이러한 겉모습과 일치하지 않음. 이 간극의 원인은 엘리자베스 교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카페 안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점차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바깥으로 향하는 것을 느꼈어요. 창밖을 보니 길 건너편 고층 건물 옥상에 사람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교수는 순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건물을 바라보았어요. 카페 직원이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옥상에 사람이 올라갔대. 경찰에 신고했대. 엘리자베스 교수의 귀에 그 말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이해한 순간 연구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이것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대응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죠. 놀라운 것은 카페 안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동을 피우지 않았어요. 대신 모두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되 미묘하게 긴장된 상태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낮은 목소리였어요. 엘리자베스 교수는 작은 메모장을 꺼내 빠르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1시 36분, 건물 옥상 위기 상황 발생. 주변인들의 첫 반응 놀랍게도 침착함. 소란이나 혼란 없음. 조용한 긴장감만이 흐름. 이런 상황에서의 집단적 침착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카페 밖으로 나와보니 거리에도 비슷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멈춰서서 상황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소리치거나 사진을 찍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찰이 설치한 통제선 밖으로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몇몇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것도 작은 목소리였죠. 엘리자베스 교수는 이런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런던에서라면 호기심 많은 군중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거나 소란을 피웠을 텐데 여기서는 모두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했어요. 거리의 상점들도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고 카페도 블라인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엘리자베스 교수가 근처에 있던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구조팀이 오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경찰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이 시간이 지날수록 엘리자베스 교수는 이 무심한 듯 보이는 침착함 속에 깊은 배려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소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옥상 위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소음과 주목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무심한 듯 보이지만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긴장은 자기 자신이 아닌 위기에 처한 타인을 향해 있다. 이것이 집단적 공감의 형태인가? 1시간쯤 지났을 때 소방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사이렌 소리 없이 조용히 왔어요.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지만 그 모든 과정이 마치 리허설을 한 것처럼 정확하고 조용했습니다. 엘리자베스 교수는 이 모든 과정이 영국에서 본 위기 대응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현장에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것을 보며 엘리자베스 교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깊은 문화적 이해와 공감에서 나오는 대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엘리자베스 교수의 연구 방향에 작은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침착함은 훈련된 것인가? 아니면 문화적으로 체화된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야겠다. 엘리자베스 교수는 그렇게 다음 몇 시간 동안 현장을 떠나지 않고 관찰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엘리자베스 교수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후 1시 36분, 최초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교수는 현장에 남아 메모를 하나하나 기록하며 시간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2시 5분,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조용히 대화하는 경찰들, 주변을 살피는 소방대원들, 모두가 마치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듯했죠. 2시 10분, 건물 아래에 노란색 에어매트가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교수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런던에서라면 구경꾼들의 방해로 이런 설치가 지연되었을 테지만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국의 위기 대응은 군중 통제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 시민들 스스로가 이미 통제의 일부가 된 듯하다. 엘리자베스 교수가 메모하는 동안 한 소방대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동해 주시겠어요? 엘리자베스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연구를 위해 관찰 중인데 괜찮다면 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싶은데요. 소방대원의 표정이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연구요? 네, 런던 대학교에서 온 심리학 교수입니다. 위기 대응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어요. 소방대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엘리자베스 교수에게 안전한 관찰 지점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장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엘리자베스 교수는 고마움을 표하며 지정된 위치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보니 더 넓은 시야로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심리 상담사로 보이는 사람도 도착했어요. 주변 건물들은 하나둘씩 창문을 닫거나 블라인드를 내렸고 가게들도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매뉴얼이나 지시가 아니다. 이 모든 행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2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 18분, 마침내 옥상의 사람이 안전하게 구조되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지만 여전히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함께 이겨낸 듯한 조용한 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구조된 사람은 신속하게 구급차로 옮겨졌고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현장 정리가 시작되자 엘리자베스 교수는 용기를 내어 한 구조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있나요? 모든 과정이 너무 체계적이어서요. 구조대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물론 기본 프로토콜은 있지만 우리는 그저 매뉴얼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매뉴얼만으로는 사람의 마음까지 구할 수 없으니까요. 이 말이 엘리자베스 교수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데이터와 프로토콜에 익숙했던 엘리자베스 교수에게 이런 인간적인 접근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시민들도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협조적이더군요. 이런 시민의식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구조대원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특별한 교육이 있다기보다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한 사람의 위기가 우리 모두의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매뉴얼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구조대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무전이 왔고 그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어요. 엘리자베스 교수는 그 자리에 서서 오늘의 경험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 36분 신고, 2시 5분 도착, 2시 10분 에어매트 설치, 3시 18분 구조 완료. 모든 과정이 정확했지만 그 안에는 매뉴얼에 적히지 않은 진심이 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현장은 완전히 정리되었습니다. 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엘리자베스 교수의 마음속에는 깊은 인상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기 대응 시스템의 효율성을 넘어 공동체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관한 문화적 통찰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엘리자베스 교수는 평소와 달리 노트북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어요. 데이터화하기에는 너무 인간적인 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자베스 교수는 자신이 찾던 답이 냉정한 통계 속이 아니라 오늘 목격한 조용한 연대감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이 경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현장 인터뷰를 시도해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엘리자베스 교수는 어제의 사건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평화로운 거리는 어제의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교수는 어제 사건이 발생했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카페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북적였고 바리스타들은 분주히 커피를 만들고 있었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엘리자베스 교수가 카운터의 직원에게 말을 걸자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시간 되실 때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런던에서 온 연구자입니다. 바쁜 시간이 지나고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카페 직원 민지는 엘리자베스 교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민지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지만
친절한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어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카페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엘리자베스 교수가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특별한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옥상에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매니저님이 블라인드를 내리고 음악 볼륨을 낮추라고 하셨죠. 그리고 창가 쪽 자리는 안내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드렸고요. 그런 판단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교육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교육은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느꼈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다들 조용히 기다렸어요. 엘리자베스 교수는 이 답변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매뉴얼이나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나온 자발적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어서 엘리자베스 교수는 카페를 나와 주변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약국, 편의점, 옷가게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아무도 특별한 지시를 받지 않았지만 모두가 자연스럽게 같은 행동을 취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점심시간, 엘리자베스 교수는 근처 소방서를 찾아갔습니다. 어제 만났던 구조대원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김대원은 엘리자베스 교수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변 상점들이 블라인드를 내리고 있었어요.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현장을 피하고 있었고요. 이런 협조가 우리 작업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교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뉴얼 외에 시민들과의 협력 체계도 있나요? 김대원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공식적인 체계는 없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시민들이 알아서 조용히 협조해 주세요. 사진을 찍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가요? 엘리자베스 교수는 영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호기심에 찬 군중들,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 소셜미디어에 생중계하는 상황들. 김대원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건 당사자에게 큰 부담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시민들이 그런 행동이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 교수는 소방서를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메모를 기록했어요. 이건 훈련받은 게 아니라 체화된 윤리다. 위기 상황에서의 시민 행동은 공식 매뉴얼이나 교육이 아닌 깊은 문화적 공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오후에는 사건 현장 근처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한 주민은 엘리자베스 교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모두가 자발적으로 조용히 있었죠. 누군가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엘리자베스 교수는 호텔 근처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오늘의 인터뷰들을 정리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제 목격한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과 오늘의 평화로운 일상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어요. 이 사회는 위기 상황에서 비상벨이 아닌 사람이 먼저 눌렸다.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에 사람들의 공감이 먼저 작동했다. 엘리자베스 교수는 자신의 연구 가설이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시스템의 실패로 보았지만 이제는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어쩌면 나는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왜 시스템이 실패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공감의 문화가 형성되었는가를 물어야 했을지도. 엘리자베스 교수는 호텔로 돌아가며 내일은 더 폭넓은 관점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엘리자베스 교수는 연구 방향을 전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온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영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는 작업이었죠. 호텔방 책상에 앉아
두 나라의 유사한 사례들을 나열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템스강 다리에서의 투신 시도 사건과 서울 강남역 투신 시도 사건, 두 사례의 대응 과정과 결과를 비교해보자. 엘리자베스 교수는 지난해 런던에서 있었던 템스강 다리 사건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강남역 사건과의 차이점이 확연히 드러났어요. 템스강 다리 사건 현장에서는 수백 명의 구경꾼들이 모여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고 일부는 소셜미디어에 생중계까지 했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군중 통제에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었으며 일부 시민들의 현장 침입으로 구조 작업에 지연이 발생함. 엘리자베스 교수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이 직접 경험한 강남역 사건과 비교했습니다. 같은 상황,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노트북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군중 반응 비교 런던 마이너스 호기심, 촬영, 생중계, 소란. 서울 마이너스 자발적 거리두기, 조용한 기다림, 사진 촬영 자제. 추가 연구를 위해 엘리자베스 교수는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찾아보았습니다.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독일 베를린. 다양한 도시들의 유사 사례를 검토했지만 대부분 런던과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구경꾼들의 호기심, 미디어의 선정적 보도, 소셜미디어 생중계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과 윤리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 오후, 엘리자베스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의 약속을 위해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박 교수는 한국 사회의 집단 행동 패턴을 연구하는 전문가였어요. 박 교수님, 제가 강남역에서 목격한 일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 한국 시민들은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조용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하는 걸까요? 박 교수는 차분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우리라는 집단 의식이 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조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에 가깝습니다. 개인의 위기가 공동체의 위기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지만 영국이나 다른 서구 사회에도 공동체 의식이 있는데요. 박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의 표현과 정보 공유가 더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 상황도 공유할 가치가 있는 정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위기에 처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우선시됩니다. 엘리자베스 교수는 깊은 통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기술, 전혀 다른 윤리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문화적 맥락이 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대화를 마치고 나오면서 엘리자베스 교수는 자신의 연구 접근법에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시스템과 프로토콜에만 집중했지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문화적 토대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엘리자베스 교수는 두 사회의 미디어 반응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런던 사건의 뉴스 기사들을 찾아보니 대부분 선정적인 제목과 현장 사진으로 가득했어요. 극적인 구조 장면, 아찔한 순간, 같은 표현들이 흔했습니다. 반면 강남역 사건을 검색해보니 보도 자체가 매우 간결했어요. 대부분 안전하게 구조됨, 시민 협조로 원활한 구조 작업 정도의 내용만 있었고 당사자에 대한 정보나 현장 사진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미디어의 접근법도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는군. 한쪽은 감각적 정보 전달에 집중하고 다른 쪽은 존엄성 보호에 방점을 둔다. 엘리자베스 교수는 오늘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며 새로운 통찰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이 아닌 문화와 태도가 사회 시스템의 본질을 결정한다. 한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은 단순한 프로토콜이 아닌 깊은 문화적 공감과 존중에 기초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통계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엘리자베스 교수는 내일은 사건 이후의 후속 조치와 보도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엘리자베스 교수의 연구는 단순한 비교를 넘어 문화가 어떻게 시스템을 형성하고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탐구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강남역 사건이 있은 지 이틀이 지난 아침, 엘리자베스 교수는 신문 가판대 앞에 서서 각종 신문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전국 일간지 어디에도 강남역 사건에 대한 큰 기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한 귀퉁이에 작게 실린 기사를 찾아 읽어보니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발생한 위기 상황, 시민 협조로 안전하게 해결이라는 간략한 내용과 자살 예방 상담 전화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군. 런던이었다면 며칠간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텐데. 엘리자베스 교수는 근처 편의점에서 신문을 한 부 구매하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온라인 뉴스를 검색해보니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최소한의 정보만 전달했고 당사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되었습니다. 사진도 에어매트가 설치된 건물 외관 정도만 있을 뿐 당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런 나라는 처음이다. 이렇게까지 한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려는 사회는 없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엘리자베스 교수는 한국 언론학 전문가인 최 교수와 통화 약속을 잡았습니다. 점심시간 카페에서 최 교수를 만난 엘리자베스 교수는 궁금증을 쏟아냈습니다. 교수님, 왜 한국 언론은 이런 사건을 크게 보도하지 않나요?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인데 말이죠. 최 교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한국 언론계에는 자살 보도에 관한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 규제가 아니라 언론계 스스로 만든 자정 노력이죠. 자살 방법을 상세히 묘사하지 않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며 선정적 표현을 자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언론사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르나요? 최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 따르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특히 자살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정적인 자살 보도 후의 모방, 자살이 증가하는 베르테르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엘리자베스 교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남역에서 보았던 시민들의 태도, 그리고 이제 언론의 접근법까지 모두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생명을 끝까지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의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살 시도자에 대한 후속 지원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서구에서는 종종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요. 최 교수는 엘리자베스 교수에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심리부검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살 시도자들에게 제공되는 심리 상담, 경제적 지원, 그리고 가족 치료 프로그램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런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으시다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엘리자베스 교수는 최 교수의 소개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조용한 건물 안에서 수십 명의 상담사들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었고 다른 팀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고위험군을 식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센터장 이 박사는 엘리자베스 교수에게 친절하게 시스템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위기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 생각합니다. 자살 시도 이후의 회복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센터 투어를 마치고 엘리자베스 교수는 심리부검팀도 만났습니다. 이들은 자살 사망자의 삶을 되돌아보며 유가족 지원과 함께 유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 분의 죽음에서 배워 더 많은 생명을 살리려 합니다. 그분의 삶 전체를 존중하면서요. 저녁이 되자 엘리자베스 교수는 한강변에 앉아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엘리자베스 교수는 자신이 처음에 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위기에 처한 사람을 향한 깊은 공감과 존중으로 대응하고 있다. 표면적 통계만으로는 볼 수 없었던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작동하고 있다. 노트북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기록했습니다. 위기 대응 시스템의 효율성은 물리적 자원이나 매뉴얼의 완성도가 아닌 그것을 작동시키는 사람들의 공감 능력과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다. 다음 날 아침, 엘리자베스 교수는 강남역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마지막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유사한 경험을 한 생존자와의 만남이었어요. 박 씨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2년 전 자살을 시도했다가 구조된 후 현재는 또래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를 구해준 것은 소방대원의 손길이었지만 회복하게 해준 것은 그 이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걸어가 주겠다고 했죠. 엘리자베스 교수는 박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계와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살아있는 시스템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저는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의 열흘간의 연구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엘리자베스 교수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창밖으로 런던의 흐린 하늘이 보였지만 엘리자베스 교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서울의 풍경이 선명했어요. 특히 강남역에서 목격했던 그 조용한 연대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기존 가설을 완전히 수정해야겠어. 엘리자베스 교수는 원래 계획했던 한국의 자살률과 사회 시스템의 부조화 주제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안전망 기술과 윤리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제목을 노트북에 입력했습니다. 3주 동안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엘리자베스 교수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하버드 국제 포럼에서 발표하기로 했어요. 발표 당일 하버드 대학교 메인홀은 학자들과 언론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엘리자베스 교수는 강단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동안 수많은 강연을 해왔지만 오늘만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분석을 넘어 엘리자베스 교수 자신의 가치관까지 변화시킨 여정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통계와 데이터로 시작했지만 인간의 공감과 존엄성에 관한 깨달음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자살률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자베스 교수는 이것이 자신이 처음 가졌던 의문의 출발점이었다고 설명했어요. 이 숫자들만 보면 한국은 정신 건강의 위기에 처한 사회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것은 숫자 너머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교수는 자신이 강남역에서 목격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의 조용한 배려, 매뉴얼에는 없지만 모두가 아는 암묵적 규칙들, 그리고 위기 이후의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까지. 청중들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경청했어요. 영국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템스강 다리 사건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는 군중들, 소셜미디어 생중계, 그리고 선정적인 뉴스 헤드라인들. 대조적인 모습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같은 기술, 전혀 다른 윤리입니다. 두 사회 모두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자베스 교수는 이어서 한국의 언론 보도 방식과 사후 지원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선정적 보도를 자제하고 자살 예방 번호를 함께 게재하며 당사자의 존엄성을 끝까지 지키는 문화적 합의가 인상적이었다고 강조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위기 대응 프로토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공감과 존중의 가치가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엘리자베스 교수는 자신의 변화된 시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차가운 통계와 데이터로 한국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경험해보니
숫자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는 깊은 인간적 가치가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강남역 위에 노란 에어매트와 조용히 바라보는 시민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나왔습니다. 엘리자베스 교수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는 나라. 기술이 아닌 윤리로 움직이는 사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첨단 기술과 혁신에 집중하지만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은 서로를 향한 공감과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엘리자베스 교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강연을 마무리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술이 삶을 바꾸는 시대,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술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용 방식이 우리 사회의 본질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요?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다양한 국가의 학자들이 한국의 사례를 자국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물었어요. 엘리자베스 교수는 이것이 단순히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문화적 토대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로토콜은 쉽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토콜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인간적 가치입니다. 강연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온 엘리자베스 교수는 창가에 서서 보스턴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연으로 연구는 마무리되었지만 엘리자베스 교수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질문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다음 연구 주제를 적었습니다. 기술 발전 시대, 인간성의 회복. 어떻게 우리는 디지털 환경에서 더 깊은 공감을 이룰 수 있을까? 엘리자베스 교수의 눈에는 이제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시스템과 수치가 아닌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과 가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선의 변화는 강남역의 한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엘리자베스 교수는 서울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카페 직원 민지, 소방대원 김씨, 자살예방센터의 이 박사, 그리고 생존자 박씨까지. 그들 모두가 보이지 않는 나라에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인간다움이다. 엘리자베스 교수는 마지막 문장을 적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연구의 시작이자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19층 높이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 수많은 건물들과 그 사이로 흐르는 도로. 그리고 그 도로 위에 펼쳐진 노란 에어매트.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그 이미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당신이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사람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서울의 첫 아침, 창 밖으로 보이던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지하철에서 만난 대학생들의 공손한 태도, 길을 잃었을 때 저를 도와준 70대 노인의 친절함.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본 것들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청소년들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 위기에 처한 사람을 위해 도시 전체가 멈추는 순간. 이런 장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온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먼저인 나라 대한민국, 당신은 한국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들에게 칭찬해 줍시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